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양액재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끝으로 이제 그 재배학의 실력 다지기 강의는 이제 다 끝납니다.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은 매 강의마다 우리가 한 문제씩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시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강의까지 끝까지 강의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양액 재배는요, 다른 것보다는 시설 재배가 조금 더 이제 발전된 재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설 재배가 우리가 재배 환경이 좀 이렇게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왕이면은 시설에서 재배를 하면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잖아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갖고 그 안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설 재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인위적으로 이제 조정이 가능한데 이 토양이 있지 않습니까? 토양만큼은 그게 인위적으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시설 재배를 하니까 당장 어떻게 되죠? 비료도 주고 하는데 그 비료가 어떻게 되죠? 집적이 돼가지고 염류집적 현상이 나타났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연작장애도 발생을 하고, 그는 어쩔 수 없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 필수 원소도 이왕이면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공급할 수 있고 하는 새로운 어떤 토양의 조건을 만들어 보자 라고 연구를 한 것이 양액이에요. 그 양액 안에는 토양의 필수 원소도 다 있는 상태에서 그 양액을 가지고 작물체에 직접 영양분을 공급하면 모든 토양으로 인한 재배 환경이 열악한 것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개발된 것이 양액재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아마 5회 때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나오지 않고 맨날 그 시설재배, 우리가 그 24강에서 공부했던 시설재배 보면은 피복자재의 요건이라든지 이게 연질 피복이 뭐냐, 경질 피복이 뭐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피복자재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한 3문제 정도씩 출제되다가 5회 때부터 요 양액 재배 한 문제씩 해마다 출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5회 때 나온 문제가 조금 어려웠지만 그것 또한 제가 그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겠지만 큰 틀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큰 줄기를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또한 양액 재배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양액 재배하는 경작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의 지식 같은 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양액 재배가 농업적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어떤 점이 좋고 양액 재배가 어떤 거지? 그 정도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재도 그렇게 편집을 했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 풀어봐 보면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양액재배에 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교재에다가 이렇게 편집을 해놨는데 요 의미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이제 양액재배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디에서는 무토재배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또 수경재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용배지경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야 하고 도리어 혼란스럽더라고요. 특별한 그 개념을 정립하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액재배라는 게 어떤 겁니다 하고 이렇게 적어놨지만 딱 간단하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양액재배 또는 수경재배 이렇게 같이 막 쓰는 거예요. 사실 수경재배라는 것은 양액재배의 한 종류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같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또 다른가 봐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혼란 갖지 마시고 양액재배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토양 대신에 양액을 대체해 가지고 재배하는 방식을 모두 다 양액재배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양액재배의 종류에 대해서는 따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토양 상태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토양 대신에 아예 양액을 갖고 재배한다. 큰 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머지 부분은 시설 재배도 뭐죠? 작업의 생력화, 즉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 재배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다 똑같은 거죠. 이게 시설 재배의 한 일환이니까, 그쵸? 예, 그런 의미가 되겠고, 양액 재배는 이런 것이 있다는데, 여기 보면 다맥 수경 방식도 있고, 분무경도 나오고, 뭐 고형 배지경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저도 혼란스러웠는데,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양액 재배의 종류, 슬라이드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라의 내용은 뭐냐면, 야, 이 양액 재배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여기 뭐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뭡니까? 그래도 양액 재배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뭡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큰 줄기를 알고 있으면 뭡니까? 문제를 풀 때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보니까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1980년경부터 양액 재배가 이제 도입돼 갖고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시작이 됐나 봐요. 예, 시작이 되고 지금은 대체적으로 이제 순환식 수경 방식이라든지 안면 재배 방식이라든지 펄라이트 재배 방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또 다 뒤에 가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식이다 하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양액 재배는 주로 이제 시설 내에서 이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채소류 같은 거 있죠. 과채류라든지 엽채류라든지 이런 채소류하고 그리고 화훼 있지 않습니까? 꽃, 예, 꽃 같은 거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시설 안에서 양액 재배 방식으로 많이 키우더라. 여러분들 뭐 지베레린 공부할 때 식물 호르몬 그럴 때도 보셨죠? 예, 높은 곳에 설치해 갖고 딸기가 막 자라고 있잖아요. 시설 안에서, 그렇죠? 그런 것이 다 뭡니까? 최근에는 시설 재배 안에서 뭡니까? 양액 재배 방식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채소하고 화훼 주로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더라 하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진이 바로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시설 안에서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사진 한 장만이라도 뚝 보시면 아이고 시설 안에서 하는구나. 근데 여기 보면 땅에서 키우지 않죠, 그죠? 땅에다가 여기 뭐 쇠파이프 같은 거 이런 거 막 설치해갖고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흙이 없는 상태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무토양 재배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요 딸기도 그렇죠, 그렇죠? 다들 이렇게 높은 곳에 설치해서 대부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훼 같은 거는 그대로 이제 뭐 땅에서도 이렇게 키우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근데 중요한 게 이것도 양액을 다 이렇게 사용해서 키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훼라든지 주로 채소류를 많이 이렇게 양액 재배로 키우고 있다 하는 정도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자, 그러면 양액 재배란 게 과연 어떤 건가, 라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액 재배 하다가 뭐 수경 재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뭐 수경 재배, 그러니까 아유 수경 재배는 뭐고 또 양액 재배는 뭐지? 막 이렇게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다 양액 재배라고 하는 겁니다. 양액 재배인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세 가지로 나눠 놓고 고형 배지경은 어떻고 액상 배지경은 어떻고 기상 배지경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딱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옆에다 붙여 놨어요. 이 고형 배지경이라는 건 뭐냐면 다 똑같이 이 세 가지 모두 다 뭐죠? 양액을 이용해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액 재배라고 하는 거고 무토양 재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고형 배지경은 뭐냐면 요 양액을 뭡니까? 양액을 사용해서 작물을 키우는데 요 뭡니까? 흙 대신에 배지 고형 배지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고형이라는 게 고체, 그죠? 흙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죠? 육모형 상토 할 때 여러분들 배웠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뭐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다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피트모스의 육모형 상토 배울 때 제가 따로 육모형 상토의 종류 해갖고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뭡니까? 양액 재배에서도 고형 배지경으로도 사용됩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펄라이트가 진주 암을 막 갈아가지고 만든 뭡니까? 돌덩어리잖아요. 그죠? 그걸 갈아버리니까 이제 흙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여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거기다 양액을 여기 주입을 시켜서 키우는 거예요. 그걸 갖고 고형 배지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뭐 가공 배지경, 친형 배지경 요 구분은 학자들께서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또 구분을 해 놓으셨겠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천연 배지경이라는 건 피트모스가 뭐예요? 예, 부식물 썩은 거, 그죠? 낙엽이 썩고 이런 걸 다 유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피트모스라고 하는데, 이 자연에서 뭡니까? 그 사람의 뭐 다른 가공도 필요 없이 자연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연 배지경이에요. 뭐 여기 뭐 자갈을 역경이라고 하고 모래를 사경이라고 하거든요. 예, 배지경 하니까 그 경자를 쓰는 겁니다. 모래 사자를 쓰는 거고, 자갈은 뭡니까? 그 자갈 역자 뭐 이런 의미로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거 뭐 우리가 뭐 인공적으로 따로 만들질 않죠, 그죠? 언제든지 쉽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퇴치할 수 있잖아요. 뭐 왕재라든지 코코넛,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천연 배지경이다. 가공 배지경은 뭐죠? 예, 진주암이라든지 질석, 버미큘라이트가 질석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뭡니까? 인공적으로 따로 뭡니까? 기술적으로 그걸 갈아가지고 뭡니까? 배지로 사용하니까 이거는 가공 배지경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앞면이 뭐냐면, 앞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열 같은 뭐 건물 만들 때 이제 앞면 넣거든요. 왜 그래? 막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쉽게 열을 잘 견딜 수도 있고, 또 뭡니까? 바깥에 날씨가 추워졌을 때 뭡니까? 찬 공기가 안으로 실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앞면 같은 거를 뭡니까? 사용을 하면 그런 것들도 차단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섬 형태로 이렇게 뭡니까? 암석을 섬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걸 갖고 앞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가공한 거잖아요, 그죠? 돌덩어리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공 배지경이다 한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고형 배지를 사용하는 걸 고형 배지경이라고 하는 거고, 요 액상 배지경은 뭔가? 예, 이런 고형 배지경 없이 그대로 뭡니까? 여기 용액을 마늘 가지고 뭡니까? 양액 재배하는 것. 그걸 갖고 액상 배지경, 양액 재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고 수경 재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물 숫자, 그죠? 물에서 경작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액상 배지경이 바로 요 수경 재배라는 것이 뭡니까? 양액 재배의 한 종류예요, 그죠? 액상 배지경, 양액 재배 방식이 수경 재배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시험 문제 최근에 8회, 9회, 10회 때 오직 요걸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 의미만 정확히 아시면 되는데, 다맥 수경 방식, 뭐 DFT라고 하기도 하고, 박막 수경 방식, 순환식 수경 방식, NFT, 요렇게 뭡니까? 다 또 동의어입니다. 어디서는 순환식 수경 방식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디서는 박막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NFT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뭐가 나더라도 다 똑같다. 이것도 제가 뭡니까? 계속 강의 중에 말씀드렸죠. 예, 그죠? 예, 두 가지 용어가 동시에 뭐 같은 의미로 쓰일 때는 꼭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는 거. 기출문제 풀어보시니까 그런 걸 느끼셨죠? 오늘 또 풀어보지만 어디서는 박막이라고 나오고, 어디서는 순환식이라고 나오고, 어디서는 NFT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류가 어떤 건가 이런 게 구분할 때, 수경 재배하고 뭐 양액 재배하고 무토 재배하고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혼란을 뭡니까?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기상 배지경이라는 뭐냐면 똑같이 양액을 사용하는데, 요 잘 봐보시면 알지만 쭉쭉쭉쭉 올라오는 거 있죠. 예, 요게 쉽게 말해서 뿌리 쪽에 요 양액을 막 분사해 주는 거예요. 뿌리 쪽에. 그러면 분사되면은 그 뿌리가 양액을 빨아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기상 배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분무하다. 여러분들 분무 아시죠? 예, 분수처럼 뿜어주는 거. 그렇게 양액을 뿜어주는 거예요. 뿜어줘서 키우는 걸 갖고 결국 뭐예요? 기상 배지경이라고 한다. 뭐 요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뭐 분무경은 어떻고 분무수경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그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이 있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양액 재배의 장단점, 뭐 무토 재배라고 나오더라도 양액 재배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그냥 뭐 장점, 이제 이건 뭐 공부 안 할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뭐죠? 작물 재배 좋아. 예, 이거예요.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왜 양액을 사용해서 하겠어요? 그냥 그 노지에다 그냥 작물 재배하지. 구태여 시설을 만들어갖고 그 안에서 또 양액을 구해가지고 고형배 지경으로 하든지 액상 배지경으로 하든지 그런 또 많은 기술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하겠어요? 작물 재배 좋으니까 이 연작도 가능하고 이거 뭐 공부하는 게 아니죠. 자동화 기계도 되고 기업적인 경영도 되고 청정 재배도 가능하고 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 단점도 마찬가지죠. 항상 불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듯이 이 단점 뭐 시설비 많이 들어간다. 당연하게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 완충능이 낮다는 거, 충격을 완화하는 능력이 낮다. 이거는 양액이다 보니까 액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거기다 산성화된 것을 딱 산성비가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쉽게 물이니까 액체니까 탁 번지겠죠. 그러니까 완충능이 낮겠죠. 그죠? 우리 완충능은 어디서 배웠나요? 완충능이 높다 하는 것은 그렇죠. 토양 유기물, 그죠? 유기물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유기물은 작물 재배에 좋은 거야 하고 있잖아요. 산성비가 내려도 그 토양의 산성화가 되는 것을 충격을 완화해준다. 완충 능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설명했고 그 시험 문제 출제가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아이고 양액 재배는 당연히 이런 흥운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당연하게 액체니까 병균의 오염 속도가 빠르다. 이거 뭐 공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렇게 이런 부분은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떻게 나오더라도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고솔 재배라는 게 뭐냐면, 요건 이제 하나의 그 용어인데, 뭐 또 이것도 뭐 설치 형태로 해갖고 또 분류하면 어떻고 또 그런 식으로도 막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겠죠. 우리가 그 작물의 분류도 봤지만, 그죠? 1년생이냐, 다년생이냐, 뭐 0년생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구분했다. 그 다음에 상록이냐, 뭐 열대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주용 작물이냐, 덩쿨성 작물이냐, 이렇게도 구분하고,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수천 가지 갈래로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부분이 시험 문제 나다 보니까 그 간단하게 설명 요게 해놔놨는데, 결국은 이것 또한 뭐죠? 읽어보나 마나 결국 뭐예요? 그렇죠. 양액 재배의 장점이에요. 예, 뭐 요 바이러스 유입이 적으면 흙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청결성도 유지할 수 있고, 그죠? 작물 관리가 용이하면 노동력 절감이 없고, 그죠? 예, 작업의 생력화, 예,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제가 재배학 강의할 때 지금 여러분 이제 아마 이제 귀따대기 앉았을 겁니다. 뭐죠? 그렇죠? 어떤 용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대부분 한자어로 만들었고, 우리는 한자 세대니까 한자로 풀어보자 이거예요. 고설 재배만 이렇게 있다지만 이게 친절하게 고설 요까지도 안내를 안 하겠죠. 그죠? 예, 문제 속에서 안 하더라도 높은 곳에 설치해서 재배한다.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조건 놓고 이게 뭐 주관식으로 써라 이게 아니기 때문에 밑에 지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문으로 하는데 뭐 어떤 거는 뭐 전혀 뭐 삼천보 같은 지문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다 이렇게 제가 풀어드리니까 거기서 한번 또 접근을 하고, 이렇게 뭡니까? 한자로만 풀면 된다. 이것만 딱 한번 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봐보세요. 높은 곳에 설치해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죠. 그쵸? 예, 바로 요것이 고솔 재배란 얘기예요. 우리 앞에서도 양액 재배 제가 현장 해갖고 막 있는데 높은 곳에 막 설치해서 하고, 그런 것들이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설치해서 재배하니까 고솔 재배다. 그렇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발전적으로 본다면, 이왕이면 이렇게 뭡니까? 시설 안에서 양액 재배를 할 때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오이라든지 호위박이라든지 딸기라든지 같이 막 재배하면 되냐 안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재배했을 때 안 되는 것이 뭔가요? 그 기출 문제 앞에서 그 재배 환경 온도편에서 제가 풀어드렸어요. 그렇죠? 그런 것 또한 바로 우리 이런 사고 가장 재배학의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봐보면 9월부터 5월까지는 좀 이렇게 겨울 나잖아요. 가을부터 봄까지네요. 그죠? 그럴 때는 온도가, 바깥의 온도가 좀 어떻습니까? 너무 뜨겁진 않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주로 요 시설 안에서 재배할 때 혼행성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딸기가 혼행성이죠. 열매 채소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공부하고 같이 또 이렇게 사진을 일부러 그걸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수박 같은 경우, 수박은 열매 채소니까 뭐죠? 호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온도에서 잘 자라니까 결국은 5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수박을 키우다가 9월달 되면은 딸기로 이렇게 키우고, 그리고 만약에 딸기가 만약에 1월달에 딱 그냥 수확이 다 돼. 그러면 그 뭡니까? 거기다 또다시 1월달부터 4월까지는 또 다른 걸 또 재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연중 재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물이, 시설안에서 요걸, 재배했을 때, 정말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이해가 된다면 모든 재배학 공부가 끝난 거죠. 최근의 문제가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양액 재배를 단편적인 지식만 그것만 달달달달 외울 것이 아니라 큰 틀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수경 재배 방식, 액상 배지경 재배 방식에서 순환식 수경 방식과 다맥 수경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최근에 이게 수경 재배 방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한번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그것 또한 이렇게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도 사실 이걸 읽어봐갖고 머릿속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요 사진 하나를 제가 교재에다 같이 이렇게 넣어놨죠. 그죠? 요것이 의미가 뭐냐면 요게 양액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요게 뭐냐면 필름 있잖아요. 필름. 예. 여기 보면 방막 수경 방식과 같은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순환식 수경 방식, 방막 수경 방식, NFT라는 건 뭐냐면, N이 요게 누트리언트인데 이게 영양분 이런 거예요. 영양분, 필름, 기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요 용어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외국의 농학자님께서 이렇게 명명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순환식 수경 방식은 우리 나라의 학자님께서 이렇게 명명했고, 이 방막 수경 방식은 또 아마 이게 재배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이렇게 명명했는지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 똑같은 의미예요. 방막이라는 게 박이 얇다 그런 거거든요. 막이 얇은 수경 방식이다 이거예요. 요게 그 필름 있잖아요. 이것을 굉장히 얇은 필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얇은 필름에다가 그 양액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요 양액이 요래 딱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양액이 흐르는 거예요. 요렇게 흐르면 여기다 작물을 놔두면 이거 뿌리가 흐르는 양액을 빨아당기면서 자라는 방식, 요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걸 갖고 순환식 수경 방식이라고 해요. 왜 순환식이겠어요? 양액이 봐보세요. 올라와서 여기서 필름을 타고 쭉 내려왔다 다시 여기로 내려왔다가 수저로 내려왔다 다시 올라왔다 하니까 순환되죠. 그죠? 그러니까 순환식 수경 방식. 또 이렇게 방막, 얇은 막을 사용하니까 방막 수경 방식. 그리고 NFT는 왜 그런가? 양액이 뭐예요? 영양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양분 필름을 사용한다 해가지고 NFT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태 요거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요 간단하게 볼까요? 플라스틱 필름 베드를 경사지게 설치하고, 그죠? 바닥에 극히 얇은 막의 형태로 양액을 흐리게 한 뒤 그 위에 뿌리를 닿게 재배하는 거. 그러니까 요 사진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 딱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이렇게 기울기해서 이렇게 양액을 흐리게 하니까 높이 설치하는 것이 잘 흐르겠어요? 평평하게 설치하는 게 잘 흐르겠어요? 그렇죠. 높게 설치해야만이 물이 양액이 잘 흐르겠죠. 평평하게 돼 있으면 잘 안 흐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높게 설치하면 작업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진 하나만 딱 돌리시면 이게 순환식 수경 방식, 다맥 수경 방식, NFT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경 재배의 원수 조건을 따로 이렇게 제가 한 개 뺀 이유가, 요게 아마 5회 때 최초로, 그전까지는 시설 재배만 나오다 양액 재배는 한 번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처음으로 나온 게 이걸로 냈어요. 원수의 조건 중 설명이다. 틀린 것,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공부하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이것은 직접 현장에서 재배하는 분이나 이거 중탄산은 50ppm이 적정이다. 이런 것들을 아는 거지. 이게 사실 학자들도 정확하게 이걸 데이터를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사실 제가 지금까지 재배 환경에서 떠드는 그 내용이면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사고력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꾸 강조하는데 그 문제도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이거 사실을 모르고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지문의 내용이 좀 이제 엉터리 같은 게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왕이면 수경재배 온수위 조건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녹색 부분 요것은 뭡니까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처처럼 나오다 보니까 다음에 또 나온 다음 조금 변형돼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녹색에 놓은 거 한번 볼게요. pH 7에 가깝다. 이건 뭐예요? 예, 그렇죠? 예, 그 산성도 아니고 그 알칼리성도 아니고 요 pH 7은 중성이잖아요. 그죠? 중성에 가까운 것이 좋다. 이거는 뭐 공부 하나마나 뭐요? 토양이 뭐요? 중성 토양이 가장 좋잖아요. 예, 산성 토양에서 자라는 작물도 있지만 대부분 잘 못 자랄 거, 알칼리성의 토양에서도 대부분 잘 못 자랄 거예요. 그쵸? 중성이 그래서 가장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 원수도, 이거 뭐, 양액을 만드는 그 물이겠죠. 원수라는 게. 그쵸? 그 원수 또한 중성이 가장 좋을 거다. 우리 그거 당연하게 가장 큰 재배학의 큰 틀만 딱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기 전도도, 무기연, 이런 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재배학 공부하면서 한 번도 공부 안 했어요. 그쵸? 전기 전도도라는 게 전기가 잘 전도되는가, 잘 통하는가, 뭐 그런 의미일 것 같고, 무기연은 뭐겠어요? 우리가 유기물, 무기물 구분할 때 무기는 기운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기물은 그냥 돌덩어리 이런 거니까 사실 이거는 재배 좋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유기물이 좋아! 우리는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기가 만약에 잘 통한다 여기서 물이니까 그러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겠죠. 그쵸? 그리고 무기연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갖고 세부적으로 이 의미가 뭐냐, 이거 나오지도 않은 건데, 그렇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것이 나온다 치면, 이 용어가 사용된다 치면, 우리는 이걸 갖고 뭡니까? 이 무기연의 농도는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그렇죠? 예, 무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전기 전도도가 높으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은 것이 좋다 이건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 변형된 문제가 난다면 그 정도까지 제가 이제 공부하시라 하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용존산소 농도라는 게 있어요. 이 액체다 보니까 액체. 우리가 지금까지 토양을 배우고 이렇게 했지만 용존산소 농도에 대해서 한 번도 재배학 강의에서 제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뭡니까? 용존산소 농도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게 오염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그걸로 이제 이걸 측정을 해요. 그 뭡니까? 그 물 같은 거 오염도 측정할 때 이걸로 하는데 용존산소 농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물에 산소양 그걸 갖고 높으면 용존산소 농도가 높다. 산소가 별로 없으면 물에 산소가 별로 안 녹아 있으면 용존산소 농도가 낮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용존산소 농도 요 뭐 DO라고 하거든요. 예, 참 이게 학자님들이 이렇게 해놓고 어떤 때는 그냥 DO 이렇게 이렇게 표시도 안 하고 이제 낼 수도 있겠지만 용존산소 농도가 DO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존산소 농도는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물 안에 산소가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온수의 조건에? 그렇죠. 아니 물에는 산소가 많이 녹아 있어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용존산소 농도는 높아야 원수에 좋은 거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판 공부하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들의 뭡니까? 경륜이면 충분하게 이거 좋다 나쁘다. 제가 항상 이게 좋아 나빠 작물 재배 좋아 나빠 우리가 항상 그 기준으로 많이 따졌죠.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요 부분은 뭡니까? 그 5회 때인가 그럴 때 이제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예, 요것은 거기 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다 풀 수 있다라고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순환식 수경 방식 왜 할까요? 예,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당연한 게 하지만 이제 그 가장 그 뭡니까? 큰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요즘 이것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순환식 수경 방식. 그러니까 시험 문제 2번이 나왔죠. 8회, 9회, 10회 중에서 2번이 이걸로 나왔어요. 예. 요 그림만 알면은 풀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드리겠지만. 그래서 시설비가 저렴하고 설치가 간단하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쵸? 널리 보급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산소 부족도 없다. 계속 물이 흐르니까. 그렇죠? 흐르는 물이 흐르니까 산소가 자꾸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 장점인 그런 거고. 뭐 단점, 학문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고온기에는 양의 농도가 너무 높다. 이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그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담액 수경 방식. 우리가 앞에서 이제 순환식 수경 방식, 뭐 방막 수경 방식, MFT 수경 재배 방식, 그걸 이제 공부를 했는데, 담액 수경 방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요걸 보니까 DFT라고 해요. 요 먼저 외국 학자가 만들어 놓은 용어를 볼까요? deep, 깊다, 그죠? flow, 흐르다. 기법, 깊게 흐르는 기법이다 이거예요. 즉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수조에다가 요 양액을 흐르게 하지도 않고 여기 그냥 다 양액을 통째로 그냥 이렇게 뭡니까 양액에다가 작물을 그대로 담가서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배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담가서, 양에게 담가서 재배하는 거를 담액 수경 방식이다. 그러니까 D도 쉽게 기억나겠죠. 그죠? 담그니까 DFT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 사진만 딱 떠올리시면, 순환식 수경 방식도 그 기울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름이 슈 기울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르게 해가지고, 재배하는 건데, 이거는 아예 뭐죠? 예, 담가서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번 왜 순환식 산 공부한 일본 중심으로 했다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네이버 검색해 갖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담가서 재배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를 공급한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요 공기 펌프 있죠. 요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무조건 필수적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뭡니까? 그 횟집 수저 봐보시면 어때요? 그 뽀글뽀글 공기방울 막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그 안에 이제 그 고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뽀글뽀글 공기방울 올라오죠. 그쵸? 예. 왜 뽀글뽀글 공기방울이 그거 막 올라오도록 만들어 놨겠어요? 예, 그 고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산소 공급 장치가 없으면 고기가 쉽게 그 물속에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공기 펌프를 만들어 가지고 예,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담액 수경 방식도 양액에 담가서 재배를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하게 요 뽀글뽀글 공기방울 올라오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공기 펌프가 필요한 거다. 그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많이 있는 부분을 공부하기보다 요 사진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부적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것만 하기도 뭐해갖고 공급 방법에 따라서 이거 산소 공급하는 것이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서 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네이버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연속 동기식이 어떻게 되는지 액면 저하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요까지 사실 설명해 드리려고 막 검색해도 제가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10분, 20분 막 낑낑거리고 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그걸 갖고 여기다 교재에다도 의미도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교재에다 계속 막 그냥, 이것도 공부하세요 하고 옮기는 것은 잘못이겠죠. 그쵸? 예, 그래서 사실, 넣을까 뺄까 하다가 요 한 개만 너무 짧은 것 같아갖고,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한번, 이 산소 공급차에 따라 이렇게 분류되더라, 이런 것이 있더라 하는 정도까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4개 중에 1개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이거 본 것 같아 하는 정도까지만 공부하셔도 또 시험 문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부분도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한번 그래도 2학년 여러분 제가 재배학 강의하는 그 가장 큰 것이 큰 줄기를 우리가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하나 넣으면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교재 말미에 제가 이걸 실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스마트팜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농작물 생육 환경을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핸드폰 있잖아요. 그걸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재배 기법을 스마트팜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빅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작물은 재배되는데 온도가 몇 도일 때가 최적이고 습도가 얼마일 때가 가장 좋고 빛은 어느 정도 쬐줬을 때 가장 광합성이 높고 이런 걸 다 데이터화 해가지고 거기에 딱 적합하게 모든 것을 다 딱 제어해가지고 그렇게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밤에는 온도가 몇 도로 낮아져야 돼. 그리고 밤에는 이게 많이 에너지를 쓰면 안 되니까 호흡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축적이 안 되니까 호흡이 덜 되게 또 온도도 그러면 몇 도로 해줘야 돼. 그런 것을 다
뭡니까 빅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그걸 갖고 아마 그 컴퓨터에다가 딱 입력해서 그 기준이 되도록 작물을 재배하는 거를 스마트팜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아직까지 여러분들 너무 많은 걸 또 공부를 해서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배제를 했어요. 배제를 하고 식물 공장 요것을 넣은 이유는 요것이 바로 양액 재배의 또 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이 식물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어넣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공장이란 거 어떤 건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식물 재배에 필요한 빛, 공기, 온도, 습도, 양분 등의 인위적으로 조절.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시설 재배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지 재배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설로 자동화와 기계화로 생산 구매의 확대, 청정 재배, 뭡니까? 양액 재배가 다 청정 재배잖아요. 그죠? 연작,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양액 재배의 장점을 그대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액 재배, 시설 안에서 양액 재배하는 방식과 똑같은데, 단지 이것을 왜 공장이라고 했냐 하면은, 이거 잘 봐보시면, 사진을 봐보시면, 그것을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갖고 그 안에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건물에서 그냥 적정한, 제가 그 스마트팜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추를 키우려고 하는데, 상추의 적정한 온도는 어떻고, 빛은 얼마쯤 주면 좋고, 병해충이 이럴 때 발생되니까 그게 없도록 하려는 또 재배 환경을 만들어주고 해갖고, 그런, 재배 환경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딱 만들어갖고,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사막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막에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재배 환경 다 만들어주면, 사막이든 어떤지 뭔 상관이 있어요. 재배 환경이 가장 좋다니까요. 그리고 땅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사막에 뭐를 사용하지 않죠? 양액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양액을 고형 배지경으로 할 수도 있고, 수경 재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계상 배지경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갖고, 재배하는 거, 그걸 갖고 식물 공장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험 문제에서 식물 공장 일어나면, 이건 뭐야? 이거 박선우 선생님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새로운 것이 나면, 여러분들이 못 보던 그런 용어가 나왔다. 그럼 다 뭐다? 그렇죠? 최근 작물 재배 좋은 거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 같으면 옛날에 삐삐 세대도 있었잖아요. 삐삐를 갖고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4G, 5G 이런 세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근에 가장 좋은 그것을 갖고 문제를 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식물 공장, 이것도 제가 강의 안에서 만약에 안 했는데 이것이 낫다면 박선우 선생님 무조건 작물 재배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걸로만 떠올리시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양액 재배하고 다 똑같은데 딱 하나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잘 봐보세요. 초기 시설비가 이것도 다 맞죠? 양액 재배도 시설비 많이 들어가. 그죠? 그런데 딱 하나 흠이 뭐냐면 양액 재배는 제가 말했듯이 4월부터 7월 달까지는 쉽게 말해서 호원성 채소를 키우다가 그 다음에 9월부터 3월까지는 호랭성 채소를 키울 수 있고 이렇게 재배 조건에 맞춰서 하는데 이거는 뭐죠? 모든 작물 재배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를 딱 맞춰갖고 그 조건으로 만들어갖고 그 안에서 재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상추를 키우면 딱 상추 재배에 적합한 그 환경이면 딱 상추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그 작물은 조금 이렇게 조건이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딱 하나 단점은 뭐냐면 작물 재배하는데 그 재배 품목의 선택폭이 좁은 딱 하나의 단점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컵을 생산하면 딱 컵만 거기서 딱딱딱딱 규격에 맞게 계속 생산이 되는 거지. 컵 만들었다 갑자기 호떡 만들었다 이거 만들었다 그릇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요게 딱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하나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 공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재배 품목의 선택폭이 넓다. 벌써 제가 말한 곳이 딱 여기에 딱 나오죠. 선택폭이 넓은. 분명히 장점 같지만 이것은 아니더라. 왜냐하면 딱 규격화된 재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작물을 재배하니까 거기에 맞는 작물만
키울 수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 대신 대량으로 한 개 작물이면 그 한 개 작물을 대량으로 막 연중 생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계속 뭐 제품 찍어내듯이.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뭡니까? 이게 뭐 양액 재배 방식 그런 거 장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착장애 발생 좋고 생력화가 가능하고. 왜냐하면 공장에서 제품 만들듯이 찍어낼 수 있으니까 당연하게 뭐죠? 노동력이 적게 든다. 이 생력화가 가능하다는 게 이 생력화가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자연 상태로 키울 수 있는 그 경작 방법이 생력하다. 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산 시기 조절할 수 있고, 그죠? 그 마음, 언제부터 언제까지 키우자 시키면서 빚을 더 많이 주면 쉽게 말해서 뭐죠? 단일 식물 같으면 빗을 계속 쥐어주면 꽃이 안 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뭡니까, 잎만 무성하게 뭡니까, 들깨를 생산한다 치면 계속 그렇게 재배해갖고 들깨잎을 계속 생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재배에 사용한 가능한 원수는 요게 바로 이거예요. 예,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선배님들이 재배하기 어렵네 그리고 다들 노이로제 걸리는데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경재배에서 사용 가능한 원수라는 것이 결국은 수경재배 때 그 양액을 만들 수 있는 그 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겠죠, 그죠? 예, 그거를 얘기할 겁니다. 그 조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철분 함량이 높은 물, 철분이 많은 것이 좋겠어요? 아니죠,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나트륨 염소의 함량이 100ppm 이상인 물, 예, 이것도 보면은 나트륨 염소 같으면은 작물 재배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게 보면은 100ppm 이하, 뭐 이러면은 맞는 것 같은데, 이상 그랬으니까 벌써, 야, 이 나쁜 것이 많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용어, 이 100ppm이 맞는 건지 못 넣는 건지 몰라도, 그쵸? 인간적인 사고로, 예, 이상인 물로 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보시면 돼요. 산도가 pH 7에 가깝다? 예. 이거 중성이다. 요거는 맞는 것 같아. 중성이 가장 좋은 거니까. 그죠? 토양에서. 예.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것 같네. 중탄산 함량이 100ppm 이상인 물? 이게 또 보면, 이게 100ppm인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문제는 인간적인 사고로는 3번. 요렇게 이제 뭡니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탄산 같은 경우는 50ppm이에요. 50ppm. 그런데 그걸 우리가 나온다고 알려줘도 그 숫자를 다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트륨 염소는 얼마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11회 시험 문제, 이상한 문제 나오더라도 제 방식대로 이렇게 절대로 이거 뭐야 하고 겁날 필요 없이 박승 선생님 말대로 그렇게 풀어보자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아셨죠? 그렇게 푸는 것이 맞지. 이걸 일일이 막 선생님 이런 것도 나오니까 이것도 공부하셔요 하고 막 그냥 야 이거 50ppm이에요 하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봐봐야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 가서 그것이 시험 문제 나올 리도 없지만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머릿속에 그걸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진짜 맨날 나오는 거 도리어 야 이거 뭐지 하고 도리어 혼선이 와갖고 도리어 점수 덜 맞아요.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거는 과감하게 버리시도록 충분하게 80점 이상 눈 감고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아셨죠? 그리고 많이 안길 필요도 없어요. 5회 때리 나오고 그래갖고 이걸 공부를 아무리 해봐봐야 10회 때까지 안 나와. 그건 뭐 제가 다 풀어드리니까 보시면 알지만 안 나와요. 그 비스무리한 것도 안 나와. 제가 그 전기전도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용준 산소 농도 제가 만약에 병이 되면 그거 나옵니다 하고 제가 해놔놨지만 그런 것조차도 지금까지 나오질 않고 딱 5회 때 나오고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일일이 이거 50ppm에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세요 하고 안 떠드는 이유가 그예요. 아셨죠? 그런 거 진짜 필요 없는 지식을 막 머릿속에 집어넣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을 도리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0점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80점만 맞는 분들이 제일 뭡니까?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아셨죠? 자, 토양 재배에 비해서 무토양 재배의 장점이 아닌 것 해서 이거 장점 이거 뭐죠? 이 무토양이라는 것은 양육 재배예요. 그죠? 예, 그러게 이거 봐봐요. 이거는 무토양이라고 나와. 여기는 수경 재배라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수경 재배하고 무토양하고 이게 또 다른가 봐. 막 저도 이렇게 혼선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육 재배 이걸 생각하면 돼요. 아시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 시험에서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또 다맥수경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 다른갑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양익재배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뭐요? 다 좋다. 근데 배지의 완충능이 높다는 것은
단점이죠. 그죠? 쉽게 뭡니까? 그 액체다 보니까 쉽게 정음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쉽게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죠. 그죠? 읽어보시면 되겠고, 담액 수경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담액. 뭐, 결국 뭐죠? 아유, 담가서 키우는 거. 그러니까 사진 한 장, 그 수저, 어항, 그거 딱 떠올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옳은 것은 산소공급장치. 아유, 맞아. 그 뽀글뽀글 하려면 산소공급장치가 필요해. 벌써 쉽게 딱, 그거만 아시면 푸는 거예요. 자, 배대기 바닥에 일정한 구배를 만들어 양이 흐르게 한 다음에 뭐죠? 순환식 수경 방식, 방막 수경 방식이잖아요. 그쵸? 배지로 폴라이트 앞면, 이거는 뭐예요? 고형 배지경. 예. 그죠? 예, 폴라이트 앞면이니까. 그죠? 예, 폴라이트와 앞면이 늘을 쓴다 이거고, 배들을 높이 설치해서 작업률을 높일 수 있다. 이거 뭐죠? 예, 바로 이거 뭐죠? 순환식 수경 방식은 배들을 높이 설치하면, 예, 기울기가 높아지면 그 양액이 잘 흐르니까, 예, 작업률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순환식 수경 방식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리만 떠올리시면 뭐 지문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예상 문제 제가 몇 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자, 양육 재배 방식에 사용하는 고형 배지기는요, 천연 배지기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단 말이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고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지? 하고 뭐 하지만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쉽게 피트모스는 우리가 육명 상태에서 했잖아요. 그죠? 예, 습지나 이런 데서 썩은 부식물 같은 거, 낙엽 썩은 거 이런 걸 피트모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적인 기술이 뭐 들어가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잘 상태 그대로 우리가 공급받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천연이죠. 천연. 그쵸? 그렇게 구하고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이거는 뭡니까? 다 이거는 인공적인 기술을 가미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딸기 고설 재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토경 재배에 비해서 관리 작업에 편리성이 없다. 예,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쵸? 양액 재배. 예, 토경 재배에 설치비가,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쵸? 예, 내가 막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점적조는 NFT 방식의 관수법을 적용한다. 맞고요. 재배 배들을 허리 높이까지 높여 재배하는 거. 그래야만이 양이 잘 흐르니까. 그쵸? 쉽게 풀 수가 있네요. 자, 요거 이제 제가 조금 변형한 거예요. 오해 때 문제 막 무슨 PPM이 나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참 내가 볼 땐 좀 출제위원님께서 본인이 그거 알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내셔서는 안 되겠죠. 요렇게 낸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자, 화훼작물의 양액 재배 시 양액 조성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 그죠? 양액을 이렇게 만들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가. 진짜 정말 이런 것들은 재배학적으로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기전도도 같은 거를 좀 뭐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든가. 예. 근데 이산화탄소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예. 이산화탄소는 아니고 산도, 요 pH는 중성이 좋은 거고, 용존산소 농도, 그죠? DO는, 예. 산소가 많이 물에 녹아 있어야 좋은 거죠. 높은 것이 좋고, 전기전도도와 무기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낮은 것이 좋다. 그죠? 그러니까 그까지만 여러분께서 딱 기억을 하시면 조금 오해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회 때부터 나오다니까 5회, 6회, 7회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5회 때 그 생뚱맞은 문제 빼놓고 나머지는 뭐 아주 간단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8회, 9회, 10회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딱 살펴보면 뭐 답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뭐 깊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요게 8회 때가 이제 조금 이제 불이탄 문제처럼 나온 거예요. 다음에 설명하는 재배법에는 양육 재배 배들을 허리 높이까지 설치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예, 허리 높이까지 설치. 너무 높은 곳에서 설치해갖고 재배한다는 얘기죠. 딸기를 재배하는 거예요. 딸기요. 보이시죠? 예, 높은 곳에. 지금 맨 땅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기 철기둥이죠, 철기둥. 철기둥을 해놓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또 설치해갖고, 여기에서 이게 양액을 여기다 주입시켜갖고 딸기가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높은 곳에 설치하는 재배 방식이다. 요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신 분들, 야, 이거 뭐야? 안 배웠는데 하지만, 이 고랭지 재배겠어요. 재배 같은 고랭지 재배에 관련된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있어야 될 거고, 토경 재배 같은 시키면 양액 재배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흙에다 키우는 재배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회 문제 보겠습니다. 배드의 바닥에 일정한 크기의 기울기로 얇은 막상에 양액이 흘러 순환하도록 그 위에 작물의 뿌리가 일부가 닿게 하여 재배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안 들어와.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딱 봐보면 그냥 요거 그림 딱 떠올리시면 딱 그냥
끝나버리죠. 그죠? 순환식 수경 방식. 그죠? 예, 양액이 흘러서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죠? 순환식 수경 방식. 그죠? 방막 수경 방식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순환식 뭐 방막 이런 게 없죠. 뭐라고 돼 있어요? NFT.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다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다. 방막 수경 방식, 순환식 수경 방식, NFT 방식. 그죠? 예, 다 똑같은 거다. 여기는 또 다맥집이라는데 이건 또 뭡니까? DFT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또 우리나라 한글로 또 다맥 그걸로 또 적어놔놨네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막 학자들께서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걱정할 거 없죠. 그죠? 예. 10회 때 양액재배 방식은 고용배지를 사용하지 않음. 결국은 뭐죠? 예, 액상 배지경 뭡니까? 양액재배 방식이 될 겁니다. 배대의 바닥에 일정한 기울기를 만들어 양액을 흘려보낸다. 흘려보내니까 뭐죠? 예, 다맥은 담가서 하는 거니까 벌써 아니죠. 예. 여기는 보니까 NFT가 안 나고 또 이제는 또 방막 기글로 나서 순환식 수경도 아니고 방막 수경 방식. 그죠? 얇은 막으로 이렇게 뭐 재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요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세 가지를 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예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렇게 뭡니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회까지 딱 문제 보니까 양액재배는 큰 틀만 알면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느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배하게 돼서 실력 다지기 강의는 이제 다 끝났고요. 다음 주 제가 11월 25일부터 뭡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상법 본편 강의를 요 또한 25강으로 진행할 거예요. 한 강의당 한 문제씩 맞출 수 있도록. 그렇지만 재배학처럼 막 이것저것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법조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이왕이면 좀 사례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가면서 법용어만 갖고 그냥 법조문 그대로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떠들면 들을 때는 알지만 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게 지문을 바꿔놓으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 강의 시간은 아마 분명히 이거보다는 좀 짧아질 거예요. 제가 볼 땐 한 길어야 30분이 될까?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25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실력 따지기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12월 하순경까지는 뭡니까? 1차 시험 3과목을 다 끝낼 거예요. 끝내고 나면 2월 달부터 이제 2차 과목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진행을 하고 나서 한 4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6월 달에 아마 시험을 볼 거예요. 아직까지 뭡니까? 일정 공지가 나오지 않았지만 항상 6월 초순경에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한 달쯤 해갖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마무리 특강도 따로 만들고 그렇게 또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딱 공부하시고 나면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시험 전에 대충 요거만 봐도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 무조건 맞을 거고 전혀 뒤로 넘어져도 이거는 합격하겠네 하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렇게 마지막 강의까지 끝까지 이렇게 따라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상법 본편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